지식인간 A입니다. 오늘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일본의 인건비가 한국보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일본은 잘 살던 나라고 한국은 쫓아가던 나라였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본이 잘 살던 아니면은 일본이 잘 나가던 모습을 봤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인건비보다 한국의 인건비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계 최저임금 수준 24년도 기준으로 25년에는 한국은 10,000원이 넘었어요. 드디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08년 기준에는 한국은 3,770원이었었어요. 이거를 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 요때가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하고 이제 시급을 받아야 되는 시기였는데, 요 금액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3,770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적은 돈 아닙니까? 3,770원. 근데 이 돈도 안 주려고 했어요. 3,000원인가 정도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서 3,770원으로 맞춰가지고 받긴 받았지만, 그때 한 달 동안 일하면은 78만 7천원 정도, 요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국은 9시부터 6시 퇴근하고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은 210만 원 정도가 돼요. 25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은 17년 동안 166%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씩 올라가던 그 금액이 최근 6년 사이에 인상폭이 굉장히 컸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좀 많이 인상을 시켰어요. 요 인상이 많이 된 최저시급에 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특이하게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없고, 각 지방정부, 도시, 성에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월 최저임금, 월급으로 봐야겠네요. 월급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요런 곳에서는 한 달에 40만 원 위에, 상하이, 베이징 이런 가장 첫 번째 도시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 55만 원 정도, 요 정도 선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요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적어요. 베이징도 지금 베이징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곳에서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상하이, 두 번째 도시인 상하이로 봐도 지금 한 40만 원대, 30만 원대. 이게 기록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로 보면은 나오는 금액으로 따지면 중국인들이 받는 금액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 계산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체감은 30만 원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0만 원 중반 후반.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중국에서 내가 거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SNS에 인증 같은 거를 하는, 그럼 갑자기 그런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17만 원 받는다, 한 달에 18만 원 받는다, 한 30만 원 받는다, 30만 원이면 많이 받구나, 요런 얘기 같은 거를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일선 도시나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벌고 나머지는 그렇게 못 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후반대 정도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시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중국은 시급 개념이 아니고 지역별 임금이 다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독일 어떻습니까? 독일은 시간당 12유로 이상입니다. 한국보다 더 높죠. 프랑스도 11유로. 근데 다른 폴란드 국가, 불가리아 이런 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데는 최저임금이 좀 훨씬 낮은 데도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버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높은 금액을 가지고 가는 데도 있는데, 요즘 독일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한국과 유럽을 차이를 비교하자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돈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도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봅시다. 여기도 다 똑같진 않습니다. 미국도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7.25부터 17까지 있고, 돈을 잘 버는 것과 안 버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좀 생기죠. 동부 쪽에 보면은 이렇게 돈이 금액이 높고, 이제 실리콘밸리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이나 요런 쪽, 요 큰 도시 요런 데서는 좀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런 마이애미 같은 데는 12 정도쯤 되네요. 자, 그러면 궁금했던 일본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23년 기준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본이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좀 더 많이 받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쿄 요쪽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더 많이 받는 곳, 그 다음에 요런 시골 같은 곳은 좀 덜 받고 있죠, 금액을.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작은 나라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뭐 서울은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겠죠. 시급보다도 더 많이 받는 데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받는 금액의 차이가 좀 확실히 크게 납니다. 근데 한국은 최저 임금이 적용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서울의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랑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과 일본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중에서 일본은 주유수당이 없습니다. 한국은 주유수당이 있어요. 일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소기업에서 추가수당에 대한 잘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이거 뭐 솔직한 얘기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중소기업이 한국도 추가수당이 보편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긴 해, 한국도. 자, 그리고 월세 형식의 주거 형식이 많아서 주거 비용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제외하고 나면 한국의 임금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일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세, 뭐 요런 비용들을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그냥 어디에서 살고 있다. 뭐 오피스텔에서 살면은 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지만 오피스텔이 아니고 일반 다세대 주택 중에 한 군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전기세를 내가 10만 원 예상하진 않잖아요. 뭐 겨울이 아닌 이상에 전기세 한 5만 원 내외쯤 나올 것 같고 뭐 가스비해서 한 10만 원 정도면 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본은 이거에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빠지고 나가다 보면은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한국도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200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 반값을 월세로 낸다고 치고 그럼 50만 원 내외에서 내 핸드폰비와 전기세 그리고 가스, 수도세 요런 거 내고 난 다음에 100만 원 정도가 남으면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달에 밥값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자고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잖아요. 60에서 70만 원 정도 남길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받은 월급에서 남기기가 저축하기가 한국보다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이 받은 월급에서 거의 남기거나 저장을 많이 못하세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일본에서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한국 임금이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거를 참고를 한 거고요. 자, 얼마 전에 뉴스가 됐던 겁니다. 한국이 1인당 GDP가 33,500이 됐고 일본은 1인당 GDP가 33,849달러로 한국이 역전했다, 일본은 역전했다 이러면서 대서특필이 됐어요. 막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하고 2014년 12월 기준이지만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뭐 한국의 GDP가 산출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일본을 제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인건비가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느꼈잖아요.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일본이 뭐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선진국이야, 잘 사는 나라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처럼 전 세계 2등을 찍어본 적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잘 나가는 나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2025년 이 정도까지 와서는 이제 한국의 고점이 이제 일본이랑 이제 비슷하고 한국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높은 거가 수치로도 보인다. 하지만 이게 한국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 사람을 쓰는 거랑 한국 사람을 쓰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 사람 쓰는 게 좀 더 비싸다는 거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더 비싸다는 거죠. 반도체를 하나 만든다고 쳐도 지금 이것도 저는 생각에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TSMC,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대규모 단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한국이 좀 더 비쌌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중국과 좀 거리를 떨구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지은 것도 있겠지만 일본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일본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였고 인건비가 엄청 비싼 나라였으면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1인당 GDP가 6만 달러야. 이 정도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TSMC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아니 한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인건비가 훨씬 더 싸니까. 한국이 인건비가 더 싸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이 인건비가 비슷하면 좀 더 안전한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쪽에다가 설치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도 이제 꺾어지고 있는 단계가 오고 있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우리도 선진국을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진국이 늘 겪는 경제 하락을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큰 영향을 받냐? 중국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아요. 뭐 하는 나라예요? 한국, 일본, 독일 뭐 하는 나라입니까? 제조하는 나라예요. 제조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을 지금 한국, 일본, 독일이 만드는 제품이나 물건이 미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중국이랑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국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국이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일본, 독일 이런 제조업하는 회사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치고 올라가서 제조업을 치고 올라가서 옛날 반도체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일본이 덜 빨리 떨어지던가. 근데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천천히 떨어질 거냐의 차이죠.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인데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일본 인건비보다 한국 인건비가 비싸.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많이 쫓아와서 그 정도까지 됐다. 이제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우러러보던 나라의 느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길에 서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국이 힘내줘서 일본과 독일을 제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